얘기를 좀 해볼 스페인을 먼저 할까요? 그리스. 그리스가 진짜 골 때리는 나라인 게 아니 복지가 저는 찾아봤는데 별의별 복지가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스 공무원들은 9시 정각에 출근을 하잖아요. 보너스를 받아요. 하도 지각을 많이 하니까 9시 정각에 출근을 하면 우리 오늘 복구 방송 9시였는데 조진이 너만 봤네. 정각에 왔다고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국영방송 아나운서들이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에 감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위험수당을 줘요. 생명수당을 줘요. 좋네. 예, 그리고 그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 독일이 정년이 65세였어요 원래. 근데 67세로 늘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은 마지막에 얼마를 받냐면은 35%를 받아요. 마지막 월급의 35%를 받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정년이 원래 61세였는데 이제 63세로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58세까지만 일을 하면은 35년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58세까지만 일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월급의 80%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가 독일보다 훨씬 더 노인들에 대한 이 연금 정책이라든지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근데 그리스의 노인들과 독일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 독일의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복지가 잘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복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질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스의 그리스의 사태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효과가 있어요. 유로존이 힘들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거 아세요? 그 그리스가 어떤 그 산업으로 되게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서비스 관광. 그거 말고 이제 그건 이제 그 그리스의 국내 산업이고 올리브. 수출. 아니 농업도 되게 유용한데 농업은 요즘에 이제 다른 남유럽 국가들로 많이 가고 있고 선박이에요, 선박. 맞아. 그리스가 선박 산업이 되게 뛰어난데 이게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랑 관련이 있어요. 중국이 2008년도까지 쭉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써왔잖아요. 근데 2008년도부터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요.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경제가 이 중국이 과열된 경제를 긴축하다 보면서 생긴 게 뭐냐면은 선박에 대한 수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리스의 선박 업계가 상당히 불황을 겪게 되고 이것이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스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좌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마이뉴스랑 미디어오늘에서 지금 맨날 때리고 있는 게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계속 때리거든요. 자, 복지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복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자 중국이 긴축 정책을 써.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힘에 관해서 그렇죠.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는 건데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약소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자 그리스랑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약간 여담인데 그리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터키거든요. 근데 터키가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유로존 국가들이 터키를 약간 왕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사이가 좀 안 좋고 또 미국도 예전에 계속해서 터키에 대한 견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약간 남한이랑 비슷한 개념인 게 이 터키에 대한 아웃포스트 개념으로 나토와 미국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리스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그런 어떤 안보적인 효과를 좀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그리스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긴축재정 들어가고 바로 그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고환율 정책 쓰고 그렇죠.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외피를 다졌단 말이에요. 물론 내부는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그리스는 그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죠. 많이 브루스를 쳤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 동안 그리스 정부가 긴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금도 깎고 정년도 늘리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 그때 보여줬던 막 돌 던지고 경찰 때리고 그래서 막 그리스 총리가 막 그 건물 위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막 나를 죽여라 뭐 나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갖고 있는 국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아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참 답답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사태나 아까 얘기했던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나 뭐 더 위로 가면 영국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탕 발리면만 속아서 그것들만 이제 막 보이는 단 것 이것들에 그냥 너무 빠져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이제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프랑스나 독일에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액수는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공공지출의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예.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가 아주 이 무서운 게 뭐냐면 1970년대에 민주화가 됐거든요. 이 나라가 원래 독재 국가였어요. 여기도 원래 권위주의 정부였는데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그리스 사회를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공공사회 지출을 너무 급격히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히 늘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 좋고 잘 살다 보니까 예. 미래를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확 써버린 거예요. 경제가 받쳐주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25%가 늘었어요. 25%가 급속도로 늘으면서 이게 나중에 골마 터졌을 때 이거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거는 여기서 잘 봐요. 스웨덴은 그리스는 선박 그다음에 뭐 식료품, 서비스 산업, 관광이 이 주된 수입원인데 우리는 뭐야? 우리나라는 잘 봐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야가 아니라 이게요.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외부 경제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오면 서비스 산업 같은 거는 직격탄을 받아요. 내가 어제 CNBC라는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 CNBC 맞나? 그 경제 방송인데 거기서 뭐 광고하는지 아세요? 그리스에 있는 요트 있죠, 요트. 비싼 요트. 이거 대여에 50% 할인해줘요, 지금. 기름 공짜로 넣어줘요. 아니, 무슨 얘기야. 와인과 캐비어만 준비하세요. 그것만 네가 준비해라. 나머지 다 여기서 해준다. 이거 다른 같은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요트 산업도 개박살 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조선도요. 지금 수주가 안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황이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랑 그리스랑 또 명백하게 비교되는 건 뭐냐면요. 스웨덴도 얘는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경제적인 위기에 혹은 이제 복지에 의한 아까 말한 어떤 강력한 폭풍에 반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업 구조를 굉장히 개변을 해요.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리스는 그냥 옛날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본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반도체 자동차가 잘 나가지만 언제까지 현대 자동차로 먹고 살 건데. 그렇죠. 다른 거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본받고 있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본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MB가 주구장창 신성장 동력 정책 이게 MB는 어디까지 MB가 집권하려고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진짜 언제까지 자동차 반도체로만 먹고 살 수는 없어.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MB는 집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모든 걸 내려놓게 될 텐데 지금의 여나 야나 따지지 않고
지금 무상 시리즈 뭐 복지를 강화해 했다고 나오는 법안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007년도에 299조 2천억으로 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총 예산이 325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의무지출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는 아까 뭐 노동을 위해서 뭐 의료를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본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147조 5천억 원. 그게 45.3%가 그 해당이 되고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가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177조 9천억 원이 54.7%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이라고 하는 거, 복지라고 하는 건 한 번 돈을 투여가 되면 그건 쭉 그렇죠. 그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야가 내놓는 복지 공약들을 전부 다 빼서 해보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매해 그 앞으로 왜 5년 동안에 우리가 소요돼야 할 비용이 뭐냐면 268조 원이에요. 총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쓰는 총 지출액이 325조 4천억 원인데 예. 5년간 지금의 여야가 경쟁처럼 내놓는 공약들을 다 하려면 268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의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얘기를 좀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럽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GDP가 꽤 높은 나라였는데 그리스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리스가 갖고 있는 얼만큼 기업을 하기 좋으냐 지수, 기업을 하기 좋은 지수를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109위예요. 그러니까 규제랑 이게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 잠비아, 르완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심지어 그리스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동 고용력 있죠. 그러니까 얼마큼 취업이 잘 되느냐는 147위예요. 147위.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아니고서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노동시장 유연성. 예.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 노동시장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요. 예. 우리나라도 1차적으로 한번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느 때? 걔네 비하면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했잖아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다는 아니고 뭐 대량 해고 사태도 발생했고. 너무 정권으로는 보지 말고 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경제 쪽은 잘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국가 부도에 근접하는 상황이 되면 보수 우파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정치 지형상. 예. 근데 요번에 압승이 아니잖아요. 압승 무대에서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한테 복지가 한번 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요. 그걸 쉽게 이제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결국은 이제 표로 이어지고 이제 정치권 지형하고 연결되니까 그만큼 국민들한테 복지를 주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잖아. 예. 단 거 많이 먹어서 막 그러면 막 5살 막 6살 한참 있었고 우리 조카도 지금 5살인데 이가 지금 썩어가지고 예. 금리 받고 그래갖고 막 자랑하던데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탕이라고 하는 게 많이 먹으면 치아를 썩게 만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앞에 단 게 있기 때문에 그 단 거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거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스나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그 누구냐 그 국회의원 이름이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한국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론의 목소리, 여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재정, 파이낸스의 사운드에도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재정 상태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복지를 하자는 사람이에요. 해야 돼. 복지는 당연히 해야 돼. 제대로 하자는 건데 결국엔 제대로 하자는 거는 복지의 비용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재정의 소리도 좀 들어봐라 이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난 명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나는 주진이 유학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신종 플러그라고 얘가 막 이래. 얘가 진짜 그랬다니까. 아니 제가 진짜 그 신종 플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길 가다 쓰러졌어요. 길 가다 쓰러졌는데 흑인이 나를 업고 영국에서 예, 예. 어떤 흑인이 그러니까 그 흑인도 나한테 어느 정도 약간 어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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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아니, 남자로서 이런 거 없어. 아니 그거 말고 아니요 영국이 묘한 게 이게 이제 인종 차별적 분위기가 조금은 있어요. 네, 영국은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그 예를 있고.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치킨집 치킨 같은 거 영국이 참 특이한 게 공산품이 되게 싸요. 공산품이랑 그러니까 노동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되게 싸요. 그러니까 치킨집에 가서 치킨 요리를 시켜 먹으면 되게 비싸요. 10파운드 막 2만 원 이래. 근데 마트에서 파는 왜 전기구이 통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한 마리에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통큰 치킨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하죠. 노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마치고 이제 쭉 어스름할 저녁에 이제 그 치킨 사러 가요. 배고프니까. 유학생이 얼마나 배고파. 돈도 없었다고. 네. 한 달에 15만 원 썼거든요, 영국에서. 진짜 거지처럼 산 거죠, 한마디로. 네. 물은 떠먹고. 그러니까 신종 수돗물 먹어. 그러니까 너 신종 플러그 걸린 거라고. 수돗물 먹어. 탭 버터라고 타 버터를 먹는데 이제 5개가 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보 닭다리 5개를 전보 닭다리 5개가 뭐 2.5파운드 이래요. 5,000원 정도 해. 되게 맛있어. 큰 거. 닭이 진짜 엄청 커요. 영국은. 아니 그거 알아? 우리나라 브라질 닭 알아요? 브라질 닭? 우리나라의 모든 파는 순살 치킨이 다 브라질 다 브라질 닭인데 닭이 4배래요, 4배. 아니 봤을 브라질 닭? 못 봤어. 사람 키야 사람 키. 진짜. 근데 진짜 커. 5개가 이제 떨이 마지막에 이제 팔잖아. 그러면은 5개가 한 들이에요. 근데 7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100인이 오면 5개만 주고 2개는 낱개로 팔아버려요. 낱개도 파니까. 근데 내가 가면 7개를 주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쌍해 그런 게 있는 거지. 형 같으면은 안 주겠어? 아무리 누가 봐도 찌질한 유학생이고 진짜 돈 없어 보이고 그럼 맨날 그 시간에 오는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고 머리도 그리고 영국은요 머리 자르는 게 비싸요. 이발이 2만 원이에요. 잘하는 데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준호 헤어나 막 이런 데 가면 좀 비싸지. 동네 이발소나 10,000원이면 자르잖아요. 블루클럽? 그 블루클럽은 심지어 6,000원이고 근데 영국은 모든 손이 들어가는 건 다 비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를 못 자랐어요 내가. 그리고 설명을 못 하겠어. 머리 자르고 설명을 못 하겠어 영어로. 근데 그 영국이 그래요. 근데 신종플루를 걸린 거예요. 근데 쓰러졌어. 근데 어떤 그러니까 흑인도 아니고 약간 아랍계가 나를 이제 들쳐업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분이 나한테 약간 동정심?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동정심이 아니면 뭐야. 자기도 걸려봤어 신종 공감을 하는 거지.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그 사람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홈스테이 했을 때 아버지 홈파더 홈마더라고 하거든요. 홈파더 홈마더는 신종플루를 이미 걸린 사람들이었어. 신종플루를 이미 걸리고 병원 안 가고 나았어.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내가 걸렸기 때문에 나 이렇게 꺼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 자기는 면역이 있으니까. 근데요. 거기서 제가 NHS의 그 바보 같은 시스템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NHS가 뭔지도 풀어줘. NHS가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인가?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외국인들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네, 외국인들도 그런 전염병에 있어서는 공짜로 해줘요. 그건 좋았어요. 그건 좋았는데 병원이 없어요. 동네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렇죠. NHS는 보건소 개념이고 제가 신종플루를 걸렸잖아요.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면 의사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때가 난리 나지. 의사들이 길을 쓰고 손님을 받죠. 왜? 이게 대목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영국은요. 의사들이 공무원 개념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병을 걸리면 이게 엄청난 국가적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을 해요. 진짜? 전화로 내 병을 얘기해서 전화로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은 쫙 NHS 앞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차에 앉아 있고 홈파더가 들어가서 약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정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내가 전염병이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엄청나게 전염병 걸린 것도 아닌데. 엄마가 없었으면 얼마나 서러웠어. 그런데 이게 NHS의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두 군데로 나눠서 했는데 전에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홈스테이는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이제 무상급식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집 아이는 도시락 싸가거나 하고 집에 와서 먹었어요. 아토피 때문에 무상급식. 영국 무상급식 안 해요. 영국 무상급식 유상급식인데 무조건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애가 감기를 걸렸는데 병원을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요. 왜? 가봤자 몇 주 기다린다는 거죠. 그냥 나, 야, 맞아. 그냥 대충 나. 그러니까 영국은요 대충 낫는 게 보통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면역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자신이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료를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과연 NHS 시스템이 좋을까? 안 좋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옛날에 오마이뉴스에서 NH 시스템 그거 지금 취지 같은 거 알아요? 그거 형 얘기해. 그거 진짜 코미디였어요. 완전 코미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자료 찾아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NHS 자체가 이제 무상 의료 개념이에요. 무상 의료 개념인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학생들이나 일정 한 6개월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 거주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취재를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피부과랑 치과를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가정 의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상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거치고 이제 GP에서 그러니까 문직이라는 개념인데 가정 의료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되는데 가까운 이제 GP한테 이제 등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고 이제 가는데 피부과랑 치과를 가는데 이제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2달이 보통 그렇대. 보통 이빨이 썩는데 2달 동안 기다려야 돼. 진짜로? 보통 그렇대. 2달인데 오마이뉴스 뭐라 하냐면 2달을 기다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거.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에 가면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정말 심각한 얘기 해줄까요? 이게 시간이 줄어들어서 4시간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응급실에 갔을 때 특히 중요한 이제 심장마비 2시간 이내에 해야지 생존이 되고 뇌출혈이 이제 3시간 안 되는데 최소 이제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행복하네? 그것도 이제 기다린 만큼 서비스도 좋다. 뭐 이렇게 소설을 쓰는구만. 내가 뭐 나 진짜 네가 아파봐. 아니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프면 빨리 가서 치료받고 빨리 이렇게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촉각을 곤두. 우리나라였으면 그 구속됐어. 아니 초를 다투는 게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타가 기다림의 미학. 생쇼 그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그렇게 됐냐. 소위 말하면 무상 의료를 개념을 도입하면서 의사들한테 공무 개념을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의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누누이 강조했지만.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어느 단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사고가 딱 났어. 그럼 응급차 몇 분 만에 와? 5분이면 오잖아. 그게 평균 7분인가? 네, 뭐 7, 8분이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더 단축을 해야 한다. 막 얘기가 또 많고 막 하잖아요. 영국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앰뷸런스 오는데. 안 불러봐서 모르지 우리는. 앰뷸런스 보통 오는 시간이요? 너댓 시간입니다. 아. 죽으면 와요. 죽으면 뭐야? 앰뷸런스 개념이 뭐 죽으면 뭐 장애용 차량이야? 아니 막내 너무 막내기. 아니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왜 그래? 초를 다투기 때문에 빨리 가야잖아. 그래서 병원에 실어줘야 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도 한인 사회에서 대사관에 굉장히 컴플레인 하나 올린 사람이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나 그래요. 근데 치료를 안 해준대. 기다리랬대.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어 그 집은. 근데 돈을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달라고. 아니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가 아니 지금 기사를 못 찾겠는데 오마이뉴스가 그 영국의 뭐냐 NHS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설문하러 갔었잖아요.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다. 뭐 난 너무 좋다. 아니 런던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에서 젊은 남녀가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오마이뉴스의 인터뷰에 응할 정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NHS를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NHS의 직접적 당사자들은
너무 불편하다. 돈이 있어도 치료를 못 한다는 진짜 거죠.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황당하죠 사실. 전화로. 네. 그 영국이 NHS를 이번에 이제 캐머런 총리가 완전히 손을 대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영국의 좌파들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NHS도 거의 적자죠. 완전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 사실 많죠. 그러니까 뭐 그 NHS 관련해서 이제 여기 NHS 시스템 쪽에 이제 윤리 쪽 맡은 이제 토니 우프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군데서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령화를 이제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시작됐었는데 노령화를 예상을 못하다가 이제 노령화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NHS에 이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노령화를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젊은층이 이제 앞으로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병원 진료는 무상이잖아요. 무상인데 요양시설은 또 돈이 들어요. 요양시설은 또 돈이 드니까 환자들이 안 나가. 요양시설로 이제 가서 가야하는데 안 가지. 병이 없어도 우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나이로 환자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도 이제 점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아까 뭐 다른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는데 또 암이 또 유럽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암 전문의 상담하는데 2주가 걸린대요. 아닌 것 같은데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2주 동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의료 광고 많이 온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진짜 좀 약간 치사한 게 이 NHS를 비호하는 논리가 병원을 너무 많이 가면 몸에 오히려 안 좋다. 네, 맞아요. 약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미치겠다, 진짜. 옹졸하다, 옹졸해. 아니, 근데 사람이 그 기사나 뭐나 이게 짜맞출 때도 양심이 있잖아. 정도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니 근데 나는 만약에 나는 내가 그 기자님이 잘 모르지만 내가 그 기자님 혹시나 뭐 잘 아는 어르신이 좀 아프셔 예를 들면 그 아프신 어르신이 그리고 우리 자기가 아는 사람이 글 썼다고 이 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니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터뷰가 이런 거예요. 결국엔 약을 끊고 자연식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했더니 나중엔 저절로 치료됐다. 이건 무슨 아니 이건 종교야.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면 돼. 그 기자 기자 이름 뭐야? 그거? 기자가 송주민 남소연이라는 분들이에요. 인턴 기자 같은데. 인턴 기자가 시민 기자. 막 썼네. 네, 유러피언 드림 영국편 특별 취재팀이래요. 아니 오마이뉴스 그럴 수 있어. 내가 가끔 보면 오마이뉴스 소설을 쓰는 건지 오마이가 시니까 칼럼을 쓰는 건지 기사를 쓰는 건지 아니 어차피 누구나 그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양질의 글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있는데 정도껏 해야지. 이건 아니야. 근데 뭐 NHS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GDP 대비 이제 약 7% 정도 이제 투여가 된대요. 이제 세금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무상 의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뭐 약을 끊고 치료를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이제 뭐 자원도 부족하고 뭐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게 뭐 NHS 자체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NHS의 문제점을 알고 개혁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NHS 따라가자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거 찬성하면서 더불어서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얘기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잘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오히려 근데 문제가 있죠. 의료보험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재정 지출이 늘어났을 때 긴축 재정으로서 이거 좀 풀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개념으로 민영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민영화면 뭐 맹장 수술이 늘어나고 아니 눈 안 좋으시니까 라식 수술 그거 옛날에 지금 보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돈 엄청 높아요. 몇십만 원, 뭐 80, 90만 원 되는데
걔네 이 좌파 논리로 따지면 이거 눈 수술하는 거 보험 안 되니까 뭐 몇 억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맞아요. 서로 경쟁해. 학생 그렇죠, 할인에 그렇죠. 뭐 졸업 특별 기념 입학 임플란트요. 임플란트가 기업형 되면서 완전히 이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랑 정치인들 중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세원 는 언제나 고정이라는 착각을 해요. 언제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302조, 32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금 떼고 320조가 만들어졌는데 유구히 320조가 거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세원은 언제나 고정인다는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 유럽에서 꽤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렇죠.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였던 적도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런 스페인이 무너졌던 여러 계기가 뭐였냐면 재정위기였거든요. 1600년대, 1700년대 재정위기로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스페인 얘기 좀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복지 얘기를 좀 가망이라. 예, 뭐 아니 뭐 스페인도 뭐 스페인 얘기도 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 그런 것처럼 스페인도 약간 비슷한데 스페인이 지금 재정 위기로 중요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스페인이 재정 위기를 맞는 데 있어서는 재정 건전성이 대단히 악화되는 거죠. 채무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진단하는 게 약 세 가지로 꼽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거는 뭐 워낙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죠. 일본이 그러니까 그거는 잘 살았던 나라들은 누구나 겪는 일본이 한번 일본이 침체기에 왔을 때도 근 10년 동안 침체기도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부동산 버블이 쫙 붕괴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근데 스페인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근데 여하튼 그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계속 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를 좀 집중을 해볼 게 뭐냐면 지방 재정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게 뭐냐면 그 75년도에 이제 그 스페인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를 단행을 해요. 민주화를 단행하면서 지방 정부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 재정을 하고 있는 지방 자치가 교육이나 뭐 복지에 광범위한 자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막대한 돈을 써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지출의 60%가 다 교육,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것들을 60%씩 다 쏟아붓고 있어요. 네, 쏟아붓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중앙 정부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근데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중앙에 돈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 달라. 왜 표 얻어야 되니까. 예, 돈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중앙 정부가 그 지방 재정을 거의 다 대고 있으면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해야 하잖아요. 예.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와야가 너무 또 분권화돼 있으니까. 예, 여야가 다 달라서 그게 통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스페인이 지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꼽히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스페인의 총리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말을 듣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노동 시장이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1980년에서 96년도 사이에 사회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과도한 고용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를 수 없게끔 만들어요. 내고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높게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스페인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엄청난 위기가 오고 그것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사태가 한번 발생을 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는 너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아니 뭐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 그 노동 유연성이랑 생산성이랑 이거랑은 좀 이제 물론 학계에서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할 얘기 진짜 무지하게 많은데 문제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정 운영과 국민적인 마인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되고 아니 안 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됐잖아. IMF 봐봐. 훌륭한 극복한 건 우리나라 극복되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유연성을 언제나 보여야 되는데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저는 굉장히 선진국
의식으로 보고 있었고 국민 의식도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게 거죠. 있었다. 예. 무상복지 얘기는 할 게 너무 많고 또 노동경직성, 뭐 보장급여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다루면 되고 그 지금 일단 시도지사협회가 무상복지를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이기적인 게 무상보육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으니까 중앙정부가 대라. 그러지 마시고 무상보육을 포기하세요. 그게 제일 낫죠. 현실화하세요. 그렇죠. 지방 재정에 맞게 복지를 하는 게 맞지. 그거 못 하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은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조삼모사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호등으로 치면 노란불 들어왔어요. 그렇죠. 빨간불 들어오면 안 돼. 노란불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걱정입니다. 그리스, 스페인처럼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복지 얘기를 좀 더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